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거대한 석조 신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세운 이 건축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특히 나일강 상류 에드푸 지역에 위치한 장엄한 사원은 방문객들을 압도하는 규모와 정교함을 자랑하죠. 그런데 이 모든 웅장함 뒤에는 단순한 신화가 아닌 한 신의 치열한 투쟁과 왕권의 상징이 담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존재는 고대 이집트 최고의 매신 호루스입니다. 신전 입구 양쪽에 서 있는 거대한 매 조각상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호루스를 상징하는 신성한 수호자들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이 매라는 동물에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 조각상만 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루스는 누구이며 왜 수천 년 동안 이토록 깊은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신화와 정치, 예술과 종교를 넘나드는 호루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매신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걸까요? 고대 이집트 신화 체계에서 호루스는 단순히 여러 신 중 하나가 아니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학자들이 엔네아드라고 부르는 9신의 집단이 있는데 이들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존재했던 원초적인 신들이었죠. 흥미롭게도 호루스는 이 9신 그룹의 10번째 멤버로 여겨졌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는 호루스가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그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신, 즉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호루스라는 이름 자체에도 흥미로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호루스는 그리스어를 거쳐 라틴어로 전해진 이름이고 원래 고대 이집트어로는 헤루 또는 후얼라고 발음했습니다. 콥트어라고 불리는 후기 이집트어에서는 여전히 이런 발음이 남아있죠. 상형문자로 쓰인 호루스의 이름을 현대 이집트 학자들은 헤루라고 읽고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이름은 위에 있는 존재, 멀리 있는 자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매의 특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실제로 호루스는 선사시대부터 하늘과 태양의 매신으로 숭배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태양신 라 아레이도 여러 형태와 화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호루스의 매였죠. 후대에 등장하는 레이 하라크티라는 신은 지평선의 호루스라는 뜻으로 태양신과 매신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의 신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취하거나 결합하면서 더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우리는 호루스 숭배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켄이라는 도시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이집트 신전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의 기초가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나중에 그리스인들이 매의 도시라고 부르게 될 정도로 호루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초기 신전은 우리가 카르나크나 에드푸에서 보는 화려한 석조 건축물이 아니라 나무와 갈대로 만든 단순한 구조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매를 상징하는 깃발과 작은 조각상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남아있죠. 흥미롭게도 이집트 통일의 역사와 호루스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여러 정착지들을 정복하고 하나의 파라오 왕국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네켄과 에드푸 근처 상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통치자들은 처음부터 호루스를 권력과 정치적 통제의 상징으로 채택했고 이런 전통은 이후 수천 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호루스는 왕권을 상징하는 신이 된 거죠. 유명한 나르메르 팔레트를 보시면 이런 연관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파라오로 여겨지는 나르메르가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를 통합한 장면을 묘사한 이 유물에서 매가 갈고리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나일 델타 지역을 상징하는 인간의 머리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이미지는 파라오 나르메르가 호루스의 지상 대리인으로서 하부 이집트를 지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이처럼 기록된 이집트 역사의 시작부터 파라오와 호루스는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나르메르 이후의 파라오들도 이런 전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초기 왕조 시대부터 파라오들은 자신의 이름을 돌에 새길 때 세렉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형태를 사용했는데, 이는 요새를 형상화한 직사각형 안에 왕의 이름을 쓰고 그 위에 매를 앉혀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호루스를 나타내는 매 그림이 왕의 이름보다도 더 크게 그려질 정도였으니 당시 사람들이 신과 왕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이런 연관성은 고왕국 시대까지 이어져서 데스핑크스를 만들고 기자의 세 피라미드 중 가운데 것을 세운 카프라 파라오의 조각상에서도 확인됩니다. 정면에서 보면 위험 있는 파라오의 모습만 보이지만 조각상 뒤로 돌아가면 작은 매가 왕의 머리 바로 뒤에 앉아서 날개로 왕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호루스가 문자 그대로 왕좌 뒤에 진짜 권력자처럼 묘사된 거죠. 이는 호루스가 파라오를 인도하고 지상에서 그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중왕국 시대의 유명한 문학작품인 신우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개념이 잘 드러납니다. 이야기에서 파라오가 갑자기 죽자 그의 아들이 왕위를 잇기 위해 수도로 급히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작가는 왕이 죽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매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하늘로 날아갔다고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당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파라오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즉시 이해할 수 있었죠. 호루스는 죽지 않고 단지 새로운 화신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떠난다는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루스가 이런 지위를 차지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이집트 텍스트들이 호루스와 그의 삼촌 세트 사이에 치열한 권력 투쟁을 다루고 있거든요. 세트는 오시리스의 형제이자 사막과 폭풍의 신이었는데 그 자체로 악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신화의 인물들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단순히 선악으로 구분할 수 없었지만 세트는 교활함과 속임수로 유명했죠. 북유럽 신화의 로키와 비슷하게 세트는 강력하고 영리했으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계획을 세우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 작가 플루타르코스에 의해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이야기에 따르면 세트가 오시리스를 속여서 죽이고 그의 왕좌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세트는 오시리스의 후계자이자 잠재적 라이벌인 호루스도 제거하려고 시도했지만 호루스의 어머니 이시스가 그를 나일 델타의 습지에 숨기고 강력한 마법으로 보호했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의 줄거리와 놀랍도록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오시리스가 무파사, 세트가 스카, 호루스가 신바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오랜 망명 생활 후 성장한 호루스는 돌아와서 삼촌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아버지의 왕국을 되찾기 위한 이집트 왕좌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전투 과정에서 세트가 호루스의 눈을 뽑아내지만 마법의 여신 이시스가 문자와 수학, 지혜의 신 토트의 도움을 받아 호루스에게 눈을 되돌려줍니다. 그 결과 호루스의 눈은 치유되거나 완전해지는데 실제로 이집트어에서 치유를 의미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대 이집트 학자들이 외제시라고 발음하는 이 상징은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호루스의 힘, 이시스의 마법, 토트의 지혜가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된 강력한 상징이었죠. 이 상징의 모양은 궁극적으로 호루스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동물인 송골매의 얼굴에 있는 자연스러운 무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송골매는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과 심지어 유럽 일부에서도 발견되는 맹금류로 날아다니는 작은 새들을 사냥해서 사아갑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최고 포식자로서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속도와 민첩성은 지능과 힘의 자연스러운 상징이 되었죠. 고고학자들이 동물 미라에서 매의 유해를 발견한 것을 보면 이들이 포획되어 사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이집트 예술가들이 매를 그토록 놀라운 사실성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호루스와 세트 간의 전투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화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 국가의 원활한 기능에 중요한 정치적 규범을 강화하는 역할도 했거든요. 파라오의 죽음은 정치적 불안정의 시기였는데 궁정에서 전임왕 바로 아래 위치해 있던 야심찬 귀족들이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을 이용해서 왕좌를 차지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 다수는
전임 왕과 직접적인 혈연 관계에 있었고 왕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은 정통성에 대한 가장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잡을 가장 좋은 기회를 갖고 있었죠. 호루스가 삼촌을 물리친 이야기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국을 계승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궁정의 귀족들은 세트의 야망이 어떻게 실패로 끝났는지, 그리고 호루스가 어떻게 신성한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필연적으로 승리했는지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호루스와 세트는 모두 매우 강력한 신이었지만 세트의 힘이 지략과 기교의 힘이었다면 호루스는 출생권과 대중적 지지의 힘을 대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긴장되고 보수적인 파라오 궁정 환경에서 호루스는 일종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권력으로 여겨졌던 거죠. 이집트 역사를 통틀어 파라오들은 때때로 자신과 통치를 호루스와 세트 모두와 연관시키기도 했지만 왕실 도상학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호루스였습니다. 호루스에 대한 예술적, 문학적 표현들은 파라오와 궁정이 그를 개인적인 수호신으로 여겼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피라미드 텍스트에 보존된 왕실 기도문들은 호루스에게 파라오가 사후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죽음에서 살아남고 궁정을 파멸해서 구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이집트 역사 후반부로 갈수록 호루스의 형태는 계속 확장되고 다른 신들과 결합되었습니다. 각각 태양신 라, 전쟁과 연관된 네메티와 몬투 같은 매 신들은 아마도 호루스만큼이나 오래된 기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호루스만큼 두드러지거나 중요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의 속성들이 호루스와 연관되면서 다른 신들과의 연결고리가 확장되었죠. 호루스는 또한 자신만의 새로운 역할도 개발해 나갔습니다. 아이 호루스를 의미하는 하포크라테스라는 신이 바로 그 예인데 이 어린 신은 고대 지중해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호루스의 역할을 새로운 시작과 은밀한 마법의 어린 신으로 재해석했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왕권과의 연관성을 잃지 않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0년대에 이집트를 정복한 후 그가 죽자 이집트는 그의 장군 중 한 명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사실상 헬레니즘 국가가 되었지만 이집트인이 아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토착 이집트 인구에 대한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호루스와 왕권의 연관성을 계속 활용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통치자들은 에드푸 신전과 같은 호루스 숭배를 위한 이전 성지들을 재건축했죠. 벽에 새겨진 수많은 매들과 매 머리를 한 신들은 위대한 고대 파라오들이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프톨레마이오스 궁정에서 호루스가 여전히 중요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호루스를 숭배했을까요? 호루스 숭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집트 종교는 본질적으로 매우 신비로웠기 때문에 현대 역사가들이 항상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성소에서 행해진 의식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기 어렵지만 특별한 사제들이 나오스라고 불리는 가장 안쪽 신전에 있는 신의 형상을 씻기고 옷을 입혀주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특별한 의식 중 하나는 특정 축제일에 거행되는 보트 행렬이었습니다. 신의 형상이 나오스에서 꺼내져서 나무 보트에 실려 신전을 나와 거리를 행진했던 거죠. 이런 축제는 에드푸 신전 벽에 새겨진 장면들과 오늘날 나우스 방에 있는 보트 복제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전을 짓고 이런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프톨레마이오스들은 적어도 중왕국 시대까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왕실의 관심을 보면 호루스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만의 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호루스는 이론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다면적인 신이었습니다. 수많은 개인 매장 유물들은 호루스가 이집트 사회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숭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 이집트인들이 의뢰한 장례 비문에는 그들이 호루스를 숭배하거나 호루스와 관련된 것들을 자주 묘사하고 있어요. 레이 하라크티 같은 신들은 왕족이 아닌 무덤에도 크고 생생하게 묘사된 매와 함께 등장하며 호루스의 치유와 보호적 측면을 상징하는 외제 장식들을 달고 있었습니다. 어린 호루스와 살인적인 삼촌 세트가 그를 찾아다니는 동안 델타 습지에서 그를 보호한 이시스의 마법은 독사와 정갈 같은 일상적인 위험으로부터 일반인들을 보호하는 것까지 확대될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호루스는 모든 사회 계층의 구성원들이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루스는 파라오 왕권의 신으로 가장 잘 이해되며, 그는 최초의 이집트 왕국이 형성되기 전부터 이런 역할을 맡았고 공통시대까지 이를 유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호루스가 레이하라크티 같은 말은 다른 형태와 표현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포크라테스처럼 세상에 햇빛과 생명을 가져왔고 마법의 비밀을 간직했으며, 그의 마법적인 눈은 치유의 힘을 지녔습니다. 그의 높은 지위와 넓은 시야는 왕과 평민 모두를 이끌었죠.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한 정의로운 아들이자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으로서 고대 이집트 전역에서 숭배받고 사랑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호루스는 단순한 매 신을 넘어서 고대 이집트 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존재였습니다. 왕권과 정의, 치유와 보호를 상징하는 호루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